오늘 한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내일은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나서 3국 간 대면 협의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4월 북한의 굵직한 정치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발의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죠.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울에서 한미, 한일 북핵 수석 대표 대면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북핵 위협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대면 회의 어떤 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단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무감각해요. 북한의 위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일에 러시아가 만일입니다만은 네. 파리나 영국, 런던을 도시를 가정해 놓고 전술핵탄도 발사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아마 유럽은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난해 9월부터 전술핵 운영 부대 실전 훈련을 할 때 항상 남한의 주요 도시, 한국 비행장을 상정을 해놓고 발사 훈련을 해요. 공중 기폭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핵 반격 훈련, 핵 습격 훈련, 핵 태세 훈련 이런 걸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그런 위협에 실질적인 위협에 핵 위협에 놓인 나라가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이 북핵 문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본토 능력 아직 확보를 못했으니까요. 미국도 그 점을 인정했고. 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핵 탑재 가능 탄도미사일은 신뢰성이 상당히 검증이 됐거든요. 이미 실전 배치됐고 실전 훈련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왔고 이제 최근에 수중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잠수함에서 발사 2발 했죠. 네. 그다음에 핵 어뢰도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지하 사일로에서 발사도 했고 그러니까 네. 다종다양한 훈련 그다음에 사격 수단을 보유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일본 포함해서 일본도 타격이 가능하니까. 일본 전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게 전략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감각한 이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아주 위급한 상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실질적 대응을 위한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우리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한미, 한일 이렇게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는 건데 그러면 일본과 미국은 이 북핵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지도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 출범한 이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북핵 문제, 북한과의 협상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실무 접촉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북핵 문제는 계속 고도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까? 아니죠.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제안이나 그런 북한이 원하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건 없이 만나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북한은 조건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지만 북핵 위협이 지속이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 능력도 확보할 거라는 거 언젠가는 미국도 우려하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이 사거리가 화살 1형이 1,500이고 화살 2형이 2,000km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위협 수단 대상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 평화안법은 그대로 두고 이 반격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적기지 공격 능력. 다시 말해서 전수 방어 원칙을 전환하는 안보 분권들을 이제 안보 정책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물론 두 가지죠.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도 있고 하나는 이제 그동안 원했던 자위대 교정권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셈법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미국, 일본 각각의 입장을 들어봤고 셈법들을 좀 계산해 봤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협의를 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네 번째죠. 이렇게 만나고 3개월 간격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원래 이렇게 정례화돼서 계속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정례화 성격도 있고요. 지금 북핵 위협이 계속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미일 수석 대표 회동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이 대응, 이 군사적 대응이나 어떤 한미일 간의 외교 안보적 대응 체계는 다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나 외교적 출구, 그 북한을 견인해내서
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법을 그동안 모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응 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한미일 협력 체계는 강화되고 있죠. 그러나 이 북핵 그렇다고 해도 북핵 위협이 낮아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긴장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숙제는 뭐냐면 한미일의 군사적 대응 체계는 더 강화되고 있고 그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나 북한을 견인하는 외교적 해법 부분에서는 사실상 가시적으로 좀 나온 게 없거든요. 근데 그게 딜레마예요. 예. 그렇다면은 3개월 주기로 이렇게 어쨌든 만나고는 있잖아요. 이 자체로는 그럼 의미는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의미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우리 입장에서 또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약한 고리가 한일 관계였거든요. 예. 근데 한일 관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국내적인 여론도 뭐 갈려져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나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그러면 북핵 위협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이 고리가 좀 취약한 고리가 지금 거의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치적 판단을 빼고 군사적 차원에서만 대응 체계를 본다고 그러면은 이 한미일 협력 체계 강화는 훨씬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일본과 가진 능력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대잠 전력이 세계 2위입니다. 아,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탐지 자산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지구 국면 효과로 인해서 일본은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 우리가 떨어져요. 즉각적인 능력이. 우리는 훨씬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되면 대응 체계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 있을 이제 여러 회의 중에 먼저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회의부터 좀 살펴보면 이번 협의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크게 새로운 내용이 있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 체계는 뭐냐면 네.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한다. 네. 그리고 전략자산 전개, 그다음에 확장 억제력 강화, 그다음에 한반도 방해에 대한 미국의 의지 확대 이런 정도고요. 특히 이제 지금 지난해 연말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이제 한미가 합의한 게 뭐냐면 그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전략 자산의 이 상시 배치 수준에 근접하는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계속 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예를 들면 전략 폭격기가 오면 그 다음에 핵 항모 전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서 항상 한반도에 대한 이 전략 자산이 상시 배치되는 그런 효과에 준하는 그런 이제 합의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더 강화될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미국 확장 억제 약속, 그다음에 한반도에 대한 방위의 약속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수준의 합의가 될 거다. 지금 뭐 특별하게 새롭게 추가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이어서는 근데 한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잖아요. 한미는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일에서는 지소미아가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공고하게 다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안보 협력에 대해서 진전된 대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의 정상화, 예. 완전 정상화 이후로 첫 번째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그동안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지소미아의 어떤 협력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질적으로 주고받는 정보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 이후에 완전 정상화.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그러니까 외교 국방 차원에서 협력 체계 강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죠. 자, 이번에는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한일 정상회담 이제 후속 조치로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도 추진 중이고 현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협의회가 재개된다면 여기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결국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예, 북핵 대응이죠. 네네. 북핵 대응, 네. 북핵 대응을 위한 그리고 이제 그게 한일 안보 협력의 이제 명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이제 사실은 북핵 대응도 있지만 이 자위대의 군사적 능력을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문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보면 예. 한미 한일 그다음에 한미일이 만나면
항상 나오는 개념이 인도태평양이에요. 예, 근데 그렇죠. 그게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반도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도 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영내 일본을 포함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외교 국방 안보 협력 체계가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안에 더 진전된 논의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한미 한일 관련한 이야기를 한 뒤에는 한미일이 3국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나아지기를 바랐던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지소미아 같은 것들을 하게 됐고 또 다시 제대로 정상화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3국이 만났을 때는 과연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가 분석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결국 말씀드렸지만 미국 입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북핵 대응, 그다음에 하나는 인도태평양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핵 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핵 문제에서 뾰족한 지금 해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예. 지금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이 바로 윤 대통령의 그 한일 관계 개선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바로 즉각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 예. 강력한 대응, 예. 한미일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거의 확실하게 또 인도태평양에서 그다음에 동중회 남중국해, 대만 문제, 양안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관철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자, 이렇게 여러 협의들이 진행이 되고, 근데 이제 북한의 지금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니미츠 함이 북산에 입항한 이후로는 좀 조용한 모습이에요. 그동안 이제 뭐 거의 2, 3일에 한 번 간격으로 도발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움직임은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북한의 도발이 끝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거의 또 추가 도발할 거예요. 4월에.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이 무력 시위를 도발한 그 명분은 뭐냐면 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프리덤 실드 훈련, 그다음에 쌍용 훈련, 그다음에 이게 이제 쌍용 훈련이 3일 날 끝났죠. 네. 그다음에 3일, 4일 이 니미츠호 포함한 제주 남방에서의 대잠 훈련, 수색 구조 훈련이 끝났고 이제 5일에는 B-52가 왔거든요. 예. 그럼 평상시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난해 하반기 반드시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또 다른 추가 도발에 대한 이 전야다 예. 이렇게 봐야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4월에 북한이 예고한 게 이 군사 정찰위성 네. 4월에는 첫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북한 우주개발국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위성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군사 정찰위성은 여러 개 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첫 정찰위성 가능성 발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아마 이거는 군사 도발보다는 자기들의 우주 개발, 평화적인 우주 개발로 포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큰 형태의 전략적 무력 시위나 도발을 준비하는 과정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일단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숨고르기다 이렇게 봐야죠. 시기적으로도 근데 태양절도 있고 인민혁명군 창건도 있고 뭐 이게 정주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한미 정상회담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러다가 핵실험 비슷한 거 뭐 하나 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핵실험은 아마 저도 여기 이 연합 뉴스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지난해 3월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급하지 않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핵실험을 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은유는 없고요. 이 핵탄두를 핵물질을 기하급수로 늘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6번 하는 핵실험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추가 핵실험이 더 중요한 건 시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얼마 전에 보여줬던 화산 31형 네. 그건 터뜨려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소형화시켜서 터뜨린 적은 없거든요. 북한이 보여줬던 5차 핵실험 전에 이 구형 예. 이게 원자폭탄이거든요. 분열탄. 그다음에 장구형 6차 핵실험 전 이건 수소폭탄이거든요. 용합탄. 이 크기에 비해서 지금 보여준 탄은 훨씬 작거든요. 그게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훨씬 더 소형화시켰다는 건데 북한이 2013년에 소형화 경량화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일을 보여준 건 컸거든요. 그럼 화산 31은 터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핵실험을 해봐야 신뢰성이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도 소형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 왜냐하면 그 정도로 표준화하고 소형화했다고 그러면은 중국 핵폭탄 기술보다 훨씬 앞서는 거고 미국에 근접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단기간에 북한이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 핵탄두 화산 31형 핵실험을 할 거다 그러는 제가 보기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보면 핵실험은 아닐 거다. 그러면은 말씀드렸지만 인공위성 발사나 예. ICBM 정상 발사도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20일 날 화냈거든요. 곧 그쵸. 할 거라고. 네. 근데 4달 지나갔잖아요. 아직 못 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다른 형태. 지금 우리가 봤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우리 예상 못 했거든요. 해고래 예상 못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하사일 이것도 예상 못 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아마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핵실험이나 ICBM 정상각도 발사 같은 경우는 북한으로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가 30기 이상으로 추정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예.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 어떤 사람이 이제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일단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네. 그다음에 차를 10억 원짜리 살지 1억 원짜리 살지 1,000만 원 살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10대 살 수 있죠. 근데 1억 원 갖고 2억 원짜리 차는 못 사죠. 1억 원짜리 사면 한 대가 되는 거고. 이제 핵무기라는 게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데 이 양을 얼마나 쓰는지는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플루토늄 2, 3kg만 갖고도 거의 수소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기술이 나쁘면 플루토늄 10kg, 20kg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플루토늄을 4에서 8kg 정도 쓰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수소폭탄으로 바꾸면 수소폭탄 기폭장치에 들어가는 플루토늄 양은 훨씬 작거든요. 그 대신 이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리튬6나 함중수소가. 네. 이렇게 계산하면 숫자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다만 수십 개 이상의 핵탄두를 나가사키 히로시마 기준으로 네. 만들 수 있다 이 정도지 계속 누구는 30개, 누구는 50개, 70개 그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만 북한의 핵 능력은 핵물질 능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소 히로시마 나가사키급 기준으로 수십 개 이상은 만들 수 있고 만들어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북핵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북한은 정말 크게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날조로 일관된 협작 문서다, 용납 못할 적대행위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권 보고서 비공개였던 거 공개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권에 대한 문제를 북한이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니까 좀 덜 다루는 게 맞는 걸지 이걸 좀 전면에 내비치는 게 맞는 걸지 어떤 방법이 좀 낫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자. 근데 전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경을 초월해서 인권, 인도 지원하는 이유는 인권 문제 해결이 목적이지 인권 문제를 매개로 해서 다른 문제를 풀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에 지원을 할 때 그 지원을 배경으로 다른 전략적 목적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예.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도적 위기 해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인도적 위기는 전 세계에서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사실은 한국말 씨만 쓰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포해도 최고 사형에 예. 걸릴 수 있고 컨텐츠만 봐도 예. 컨텐츠 봐도 중범죄 예. 5년 이상의 징역이 쳐.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다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렇게 보면 지금 그 문제를 공개하는 건 네. 북한에게 충분히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서독에서도 통일된 이후에 서독이 가지고 있던 국가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인권 범죄에 참여했다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보고서를 국가가 발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거기에 기록된 것들이 인권 범죄로 미래 어느 근거로 쓸 시점에선가는 수가 처벌이 있겠군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것도 압박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계속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쓰긴 써요. 예. 그러나 이제 또 악화는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공개적인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는 사실 이제 숨기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말에 미국을 방문을 하고 이제 여기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대북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는가?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은 대화는 하겠다. 예. 그러나 북한이 지금 임계점을 넘는 핵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이걸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대북 억지가 주요 내용을 이룰 것 같고요. 그러나 미국도 대화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억지, 그다음에 강력한 한미 동맹,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게 개방적인 대화 요구, 아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이 지금 임계점을 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파격적인 이 정책이나 파격적인 제안이나 그런 게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 정도 수준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어떤 위협이나 압박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예. 장기전을 선택을 했어요. 이미 장기전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예.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핵 위협 고조, 그다음에 이제 체제 결속, 김정은 우상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안 되니까 네. 북중 관계, 북러 관계 강화 쪽으로 네네. 흐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지난해 연말에 전원회의에서 신냉전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한 미련은 없다. 지금 북중, 북러 관계로 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지시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의 보도를 보면 다 그런 행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한 미련을 버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게 좋아야만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게 그러나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중 북러 관계로 대외적으로는 지금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량 줄게 탄압다운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미, 한일, 한미일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파격적인 대책이 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을 주셨어요. 우리 입장에선 사실 이대로 쭉 가면 계속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일 텐데 우리가 먼저 어떤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한다거나 이번 한미일이 모였을 때 이렇게 좀 하자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예. 북한이 도발의 위협이 도를 넘었죠. 네. 강력하게 대응하죠. 예. 한미 협력 강화하죠. 이러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위협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북한의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가장 위협에 지금 쓴 게 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예. 문제는 상황을 긴장을 안정화시켜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출구를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출구를 모색하는 이 방법을 찾는 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넘었죠. 윤석열 정부도 지금 출범했는데 사실은 출구에 대한 어떤 해법은 여기 물론 아주 머리가 아프죠. 예. 북한이 저런 도발적인 전략을 하는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나와야 돼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안정시키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시급하고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한미일 수석 대표가 이 군사적 대응이나 안보적 대응책의 강화뿐만이 아니라 예. 그분에 좀 머리를 맡아야 돼요. 아, 국제사회의 노력이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제사회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 러시아, 미중 전략 경쟁. 지금 이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이제 미국 가서 메카시 한원정 만나면서 더 이제 격화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사실상 이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리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전혀 도움을 안 주고 도움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은 오히려 두둔하거든요. 이 상황으로 간다고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동의 안 할 가능성이 있겠죠. 실험을 하더라도요. 하더라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사실상 중국과는 미국은 소리 없는 전쟁이고 러시아와 미국은 사실상의 대리 전쟁을 한다고 본인들이 예, 판단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그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은 어려워요. 받는다고 그러면 이제 나토 정도, 유럽 정도죠. 예. EU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자유진영, 자유민주 진영 요 정도지. 예. 중국과 러시아 가장 영향력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협력도 한계가 있죠.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오늘과 내일 있을 이 협의에서 좀 다양한 진전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 짧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 공군의 경보 통제기인 센트리가 한반도 상공에 장시간 전개됐었다. 이것이 왜 전개되었을까? 보통은 이것이 북한의 어떤 특이 동향을 이제 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지금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로 전환했어요. 쌍용 훈련, 그다음에 프리덤 실드 훈련일 예. 때. 그렇게 보면 이 정찰기가 떠 있다는 얘기는 네. 북한의 지상군 이동, 병력 이동, 장비 이동을 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시간 탐지지 이게 즉각적으로 뭐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동창리에서 인공성 발사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임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동향을 파악했을 수도 있죠. 이 정찰 자산이 뜨는 것 자체는 아주 이례적인 거는 아닌가 봅니다. 이례적이지 않죠. 자주 와요. 근데 이제 이게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공개할 때가 있고 이걸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오는 거 우리가 탐지하는 건 아니죠. 예. 그 추적 자기가 어디 있다는 신호 장치를 꺼버리면 그 보이지 않으니까요. 추적 사이트에서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때는 나 왔다는 걸 알리는 거죠. 그것을 북한도 알겠군요. 북한도 알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